진짜 심하다고. 자, 이번에는 우리가 현대소설을 좀 볼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현대소설을 읽으면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고 했어요? 인물에 집중해야 된다고. 인물에 집중해야 된다고 했어요. 맞죠? 자, 이 인물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사건이나 배경을 여기 시작 부분에서 미리 파악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맞죠? 갑자기 뚝 잘라서 소설이 시작해요. 이게 지금 소설의 초반문지, 중반문지, 후반문지도 몰라. 맞죠? 자, 그래서 이 인물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인물이 하는 말과 행동을 유심히 봐야 되는데 인물이 많아. 그러면 뭐부터 파악해야 될까요? 관계부터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갈등 관계죠. 갈등 관계. 이것도 수능 지문인데요, 여러분들. 이 전까지는 좀 문학은 그냥 앵가치고 문했으면 그냥 다 맞고 넘어가는 거였어. 문학에서 틀리면 문학에서 틀렸다고 약간 이런 시대였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가 이제 요때 수능부터 갑자기 이제 문학이 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요때 그럼 뭐가 어려웠는데? 라고 하면 다들 이제 문학이 쉽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소설 읽을 때 그냥 쑥 읽어버려. 근데 뒤까지 넘어가. 뒤까지 넘어갔는데 하고는 다시 돌아가. 다시 읽어. 내가 뭘 파악을 못한 거지 지금? 왜 상황이 머릿속에 안 그려지고 내가 알고 있는 이 관계랑 왜 안 맞지? 특히나 문제 풀면 다시 헷갈리는 거야. 처음 읽을 때 제대로 읽으면 되는데 이제 그냥 빠르게 한다고 그냥 넘어간 거죠. 근데 쌤은 지금 얘기했잖아. 여러분한테 이게 인물이 중요하다고. 그러면 좀 잘 보일 거야, 관계가. 여러분들 지금 이거 시간 줄 건데 문제를 안 볼 거야. 지문만 읽을 거거든요. 읽고 그냥 이 이야기가 지금 뭘 그려내고 있는지 그냥 상황만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 줄게요. 지금 해보세요. 시작. 자, 앞에 보세요.
자, 바로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읽은 거랑 비교해봐. 알겠죠? 자, 한참 저기와 별의별 말이 다 오고 가고 하였을 때 불단집에서 막 설거지를 하고 있던 갑순이 할머니가 뛰어나왔답니다. 사람 지금 벌써 몇 명 나왔어? 2명 나왔어. 정이랑 갑순이 할머니. 맞죠? 갑득이 어미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 모녀를 상대하여서도 할 말에 궁하지는 않다고 은근히 마음의 준비가 되었던 것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누구 또 나왔어? 갑득어미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여기 그들 모녀가 있어. 맞죠? 자, 그러니까 갑득이 어미는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 거야? 그들 모녀를 상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그들 모녀가 뭔데? 밑에 읽어보면 자, 할 말에는 궁하지 않다고 은근히 마음의 준비가 있었던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 갑득이 어미는 그들 모녀를 상대해가지고 할 말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야. 맞죠? 뜻밖에도 갑순이 할머니는 자기 딸의 역성을 들려고는 하지 않고 자, 갑순이 할머니 누구도 있어? 딸도 있어. 맞죠? 자, 그러니까 갑순이 할머니랑 요 딸이 바로 뭐야? 그들 모녀겠지. 그들 모녀를 지금 누가 상대하고 있어? 갑득이 어미가 상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갑순이 할머니가 자기 딸이니까 편 들어줘야 되는데 편 들어줘 안 들어줘? 안 들어준다는 거야. 어떻게 하는데? 애초에 네가 말실수한 게 잘못이지 뭔 남을 탓하냐. 여기서 말하는 네가 누군데? 이 딸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딸이랑 갑득이 어미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할머니는 누구의 편을 들어? 오히려 상대방의 편을 드는 거야. 자기 딸의 편은 들지 않고. 그러면서 네 잘못이다. 빨리 들어가자 라고 해서 집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갑득이 어미가 딸을 나무라던 것을 갑득이 어미는 그 당장에는 귀가 솔깃해서 그렇지 자기가 먼저 말을 꺼냈지. 나야 그저 대꾸한 죄밖에 없으니까 잘했든 잘못했든 자기가 시초를 낸 거니까 자기 잘못이다 라고 하면서 갑득이 어미는 옳았구나 해가지고 네 탓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쵸?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기도 누구야? 요 딸이다. 그치? 하고 뽐내도 보았던 것이나 나중에 깨달으니 그것은 얼토당토하는 생각으로 갑순이 할머니가 그렇게 자기 딸을 꾸짖으며 한사코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에는 어떤 사정이 있었다는 거야. 그 배우지 못한 그 배우지 못한 행랑 것하고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라고 얘기하지. 맞죠? 그럼 여기서 이 말하는 똥이 누군데? 똥이 누구야?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우니까 피하지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이 똥이 누군데? 갑득어미죠. 자, 갑득어미랑 누구랑 싸운 거야? 갑순이 할머니네 딸이랑 싸운 거야. 맞죠? 근데 갑순이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자기 딸 보고 네가 잘못했네 들어가자 라고 하면서 데리고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러고는 자기 딸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갑순이 할머니가 자기 딸을 꾸짖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우니까 피하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더러워서 피하는 그 똥이 누군데? 갑득어미라고. 맞죠? 자, 그러면 관계를 생각해보자면 어떻게 되는데? 갑순이 할머니가 있고 그 밑에 딸이 있다. 그쵸? 자, 다음 딸이랑 누가 싸워? 갑득어미랑 싸워. 지금까지는 이런 관계야. 맞죠? 자, 다음 사실 을뜨기 녀석이 나중에 보고하는데 들으니까 저녁 때 돌아온 집주름 영감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자 걔도 그만 분별을 있은 아이가 그래 그런 싼 거 타고 욕지거리를 하고 그러다니 점점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집주름 영감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가 뭔데? 싸움 얘기겠죠. 맞죠? 그거 누가 전달해줬어? 을뜨기 녀석이 전달해줬어. 을뜨기 녀석이 나중에 보고하는데 들으니까 이렇다는 거야. 그 내용이. 자, 걔도 그만 분별을 했을 애가.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걔랑 그 싼 것이 누군데? 쯧쯧쯧 하고 혀를 차니까 늙은 마누라라고 되어 있죠. 늙은 마누라는 또 마주 앉아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고 말고요. 싸움을 하더라도 같은 양반까지 해야지. 그런 애들이랑 하는 건 꼭 침뱉기다. 하늘 보고 침뱉기다. 자, 그럼 이 말이 결국은 어떤 내용이랑 똑같은 거야?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랑 똑같지. 맞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늙은 마누라가 누구야? 갑순이 할머니죠. 그러면 이 집주름 영감이랑 갑순이 할머니는 서로 무슨 사이? 부부 사이. 맞죠? 자, 그래서 지금 갑순이 할머니랑 집주름 영감은 부부 사이. 그럼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걔는 누구야? 자기 딸. 싼 것이 누구야? 갑득이 어미가 되겠지. 맞죠? 그리고 휴 하는 한숨조차 내쉬는데 방 안에서들 그러는 소리가 대문 밖까지 그대로 들리더라. 이게 무슨 말이야?
집 안에서 갑득이 어미 뒷담 까고 있는 걸 누가 들었다는 거야? 을뜨기 녀석이 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얘기를 누구한테 전달해 준 거야? 갑득어미한테 전달해 준 거야. 잘 보세요. 지금까지 읽었을 때 여러분들 소설의 시점은 무슨 시점이야? 몇 인치 무슨 시점이야? 3인칭 전지적 시점입니다. 자, 근데 이 3인칭 전지적 시점인데 지금 잘 보세요. 뒤에 나온 중에 보기에 초점 안에 서술자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사실은 누구의 초점을 맞춰서 지금 서술하고 있게요? 이거 이 소설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서 지금 서술하고 있게요? 갑득어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돼 있는 거야? 을뜨기 녀석이 나중에 보고하니까 뭐 했다고? 들으니까 사정이 이랬다고.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전지적 시점이지만 누구의 시점으로 보고 누구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야? 갑득어미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제일 첫 줄에 정의와 별의별 말이 다 오고 갔다며. 그러면 누구랑 누구가 오고 가는 거야? 갑득어미랑 정의가 오고 가는 거야. 이해돼요? 갑득어미의 관점이기 때문에. 이해돼요? 자, 그럼 이 정의가 누군데? 딸이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서술자의 위치에 따라서 서술자가 지금 서술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 인물들이 좀 그려지는 거야. 이거는 지금 3인칭 그 전지적 시점이지만 누구 관점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갑득어미 관점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정의와 별의별 말이 오고 갔다는 건 누구랑 누구가 오고 갔다는 거야. 정의랑 갑득어미가 오고 갔다는 거거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중요한 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양서방 나온다. 그렇죠? 양서방. 자, 양서방이 어디에 갇혔어 지금? 똥간에 갇혔어. 맞죠? 자, 그는 아무리 상고하려고 해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나갈 도리가 없었다는 거야. 맞죠? 지집 뒷간도 아니고 남의 집 것을 그렇게 기가 나서 꼭꼭 잠그고 그럴 건 뭐 있노? 이 늙은이도 젠장할. 이 늙은이가 지금 화장실 안에 있는데 자물쇠 잠그고 나가버렸나 봐. 맞죠? 이제는 할 수가 없어가지고 소리를 질러볼까 하는데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꼭 어떤 수상한 인물인데 쉽게 스스로 느껴지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게 뭐야? 소리 막 지르려고 하는데 그러면 괜히 내가 수상한 사람 된 것 같아가지고 소리도 못 지르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아, 누가 문을 잠궜어? 문 좀 여세요. 아, 누가?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그 말도 또 제법 외치지도 못하고 중얼대면서 결국 뭐해? 계속 자물쇠만 덜거덕거리고 있는 거야. 을뜨기한테 저의 아비가 불단집 뒷간에 갇히었다는 말을 듣고 어인 까닭을 모르는 채 그곳까지 뛰어온 갑득이 어미라고 되어 있지. 자, 지금 뭐야? 저의 아비가 누군데? 양서방이야. 맞죠? 자, 그리고 을뜨기의 아비가 양서방인데 을뜨기는 사실 갑득이의 아들이기도 하거든. 갑득어미의 아들이기도 하거든. 맞죠? 자, 그래서 지금 가족관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갑득어미가 있고 밑에 아들에 뭐가 있어? 을뜨기 있지. 그리고 남편이 누구야? 양서방이죠. 맞죠? 자, 그래서 요 관계가 이해되면 이제 뒤에 싸우는 건 다 이해돼. 맞죠? 뒤에 싸우는 내용은 뭐였어? 이 갑득어미가 이 화가 막 부들부들 나가지고 뭐 하는 거야. 막 갑순이 할머니 찾아가지고 막 뭐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서방 그 똥간에 갇혀있는데 왜 문 잠그고 나가냐고 막 뭐라 그러는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이제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막 하는데 동네 사람들 누구 편 들어줘? 갑순이 할머니 편 들어주잖아. 아, 그 늙은이가 일부러 그랬겠냐면서 귀가 잘 안 들리니까 그랬겠지 라고 하면서.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요 아까 얘기했던 요 부분까지만 이해가 좀 잘 되면 뒤엔 공짜야. 1분도 안 걸려. 뒤에는 이해되면. 맞죠?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이 딱 소설의 한 50%에서 60% 정도 선까지거든.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소설을 읽으면 한 60% 정도까지 읽었을 때는 상황이나 관계가 다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 안 그려지면 뭐 하라고? 다시 처음으로 올라가서 다시 읽으세요. 어차피 뒤에 문제 풀어봐야 다시 처음부터 읽어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어떤 힘이나 이런 것들을 좀 길러줘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게 특징이었고 뒤에 있는 문제는요, 여러분들 따로 집에서 숙제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기 부분 한번 볼 건데요. 여기에 뭐라고 얘기가 되어 있냐면 서술자와 관련된 얘기가 나와 있어. 이때 당시 어려웠던 게 뭐냐면 보기가 또 심지어 줄거리 얘기 안 해주는 보기야. 그러니까 자기가 다 파악해야 된다고. 맞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서술자는 자신만의 시선으로 서술하기도 하고요.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서 서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서술자가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해서 서술하는 그런 소설 본 적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설의 시점을 생각하면 제일 처음에 뭐랑 뭐부터 갈라줘야 돼요? 1인칭이랑 3인칭부터 갈라줘야 되잖아. 그 기준이 뭔데? 난데 나가 기준이 되는 이유가 뭔데? 서술자의 위치가 서술자의 위치가 작품 안이냐 작품 밖이냐로 나누는 거잖아. 맞죠? 서술자의 위치가 작품 안이면 무슨 시점이야? 1인칭 시점이죠. 서술자의 위치가 작품 밖이면 뭐야? 3인칭이야. 맞죠? 나가 안 나온다는 게 무슨 말이야? 서술자가 자기 자신을 나라고 지칭하는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맞죠? 왜? 작품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3인칭 안에서도 어떻게 갈라줘야 되는데? 관찰자랑 전지적 시점으로 나뉜단 말이야. 자, 그럼 얘네 둘을 가르는 기준은 뭔데?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은 뭐야? 심리가 서술되어 있느냐 아니냐. 맞죠?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소설에 예를 들어서 5명의 인물이 나와요. 근데 이 소설에서 딱 한 명의 인물만 심리 서술이 나와 있고 나머지는 한 명도 안 나와 있어. 그럼 이거는 전지적 시점이야, 관찰자 시점이야? 한 명밖에 안 나와 있어, 심리 서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럼 관찰자야, 전지적이야? 뭘까요? 윤수랑 뭘까? 뭘까요? 자, 다시 기준이 뭐라고 했어? 심리가 서술되어 있는가 아닌가야. 맞죠? 심리 서술이 한 명도 되지 않아야 관찰자가 됩니다. 단 한 명이라도 나오면 뭐가 되는데? 전지적 시점이 됩니다. 왜 그런데?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아는데? 이해돼요? 전지적 서술자가 한 명만 골라서 얘기하는 거야. 그 여러분들 1학기 때 읽어봤어. 어디에서 나왔어? 관내분실에서 거기에 제한적 전지적 시점이라고 되어 있었잖아. 또 하나 더 있어. 중학생 때 혹시 커피단리 읽어봤던 학생? 잘 보세요. 커피단리 같은 경우에는 이 이인국이라고 하는 인물이 뭐 안 해보건 학생도 있겠지만 이 이인국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주 못된 놈이란 말이야. 맞죠? 진짜 치사한 놈이야. 자, 이 소설은요 전지적 시점이거든. 그러니까 소술자가 작품 안에 없어요. 작품 밖에 있어요. 그래서 이 이인국의 행동과 심리를 막 서술해 주거든요. 근데 생각해봐봐. 이인국만 나오고 다른 인물은 심리 서술이 1도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사실은 어떤 인물의 심리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시점이 뭔데? 1인칭 주인공 시점이거든. 본본 봐봐. 내가 장인한테 어떤 마음 가지고 있는지 다 나오잖아. 맞죠? 근데 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얘기 안 할까? 왜 안 할까요, 이거는? 이인국 하나만 얘기할 거면 1인칭 주인공으로 얘기하는 게 훨씬 나은데 왜 안 했을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의도가 있어. 이게요, 여러분들이랑 같은 학년에 중학교 3학년 때 브니엘 예중에서 나왔던 서술형 시험이거든. 거기 국어 되게 어렵게 배운 거 알죠? 이유가 뭐였을까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아닌 이유. 1인칭을 했을 때보다 더 객관적으로 비판? 왜 비판이 필요한데 그러면? 네? 왜 비판이 필요한데요? 나쁜 사람이 그렇지, 이인국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서술자가 이인국에 공감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이 소설을 쓰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친일하고 그 다음에 막 소련에 붙었다가 미국에 붙었다가 막 우리나라 문화재 유출해가지고 뇌물 바치고 막 이런 사람들 잘 됐으면 좋겠니? 망했으면 좋겠니? 자, 근데 커피단리 읽어본 사람들 얘기해보세요. 이인국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합니다. 나중에 자유다 이러면서 호텔 예약하고 어디로 갑니까? 미국 가잖아. 맞죠? 자, 그러면 그렇게 되는 인물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쓴 소설을 읽으면 무슨 생각을 하겠니? 개꿀인데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이 사람을 표현하게 되면 뭐야? 거리를 두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인국의 마음에 공감 안 하는 거야. 대신에 이인국의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이인국을 집중 조명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얘 한 명밖에 안 나오지만 전지적 시점을 차용하는 이유는 뭐야? 얘랑 거리 두기 위해서입니다. 이해되죠?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지금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해서 서술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서술자는 인물과 뭘 둔다고 되어 있어? 거리를 둔다고 되어 있지. 이거 누구의 초점에 맞춰서 이야기를 했다 했어? 갑득어미 초점에 맞춰서 얘기했어. 근데 3인칭 전지적 시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서술자가 갑득어미의 마음에 공감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거든. 그럼 왜 그렇게 쓰는데? 갑득어미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이해돼? 갑득어미는 저 갑순이 할머니가 나한테 막 악감정을 가지고 막 이씨 하고 있는데 전지적 서술자가 이렇게 서술해주면 우리가 보기에 갑득어미 오버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우리가 읽으면서 이게 들게끔 만드는 거야. 근데 갑득어미 시선으로 1인칭 시점으로 서술하면 어떻게 되겠어? 와, 갑순이 할머니 진짜 나쁜 사람이네 라고 읽게 될 거 아니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인물의 감정의 거리를 둔다는 건 서술자가 그 사람의 시선에 공감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끔 전달하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 서술자의 서술 방식에 대해서 쌤이 좀 설명해주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문제 푸는 거는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죠? 다음 질문 넘어갑시다. 아, 미치겠네 시간. 자, 여기에 보면 신빙성 없는 서술자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문에 가지문에 이게 신빙성 없는 서술자 해가지고 밑에 뭐가 나오냐면 동백꽃 나와요. 동백꽃 내용은 다 안다, 그치? 자, 여기서 말하는 신빙성 없는 서술자가 뭐야? 이 동백꽃의 서술자 뭡니까? 나죠, 나. 이 사람 신빙성 있어 없어? 없어. 없는 이유가 뭔데? 뭘 몰라서? 다시 동백꽃에 있는 서술자가 신빙성이 없어요. 왜 없는데? 뭘 몰라서? 얘가 뭘 모르는데? 어? 걔 마음, 걔 누구였는데? 정순이 마음을 모르잖아. 정순이 마음 아는 사람 우리 다 알아요. 전 국민이 다 알아. 지 혼자만 모르잖아. 그래서 전 국민이 다 아는 걸 지 혼자만 모르니까 뭐가 생겨? 해학성이 생긴다고 했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얘는 뭐야? 신빙성 없는 서술자로서 이런 해학성이라고 하는 독특한 효과가 생긴다는 거야. 이해되죠? 자, 다음 다 지문이 있거든요. 나는 뭐 동백꽃은 어차피 다 아니까. 다는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곡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여러분도 혹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 제목을 들어봤나요? 제목은 다 들어봤지. 대한민국의 이문교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은 그 제목 모르는 사람 없을걸. 요즘 사실 밈으로도 많이 쓰잖아. 막 나비효과 누가 불러일으키면 뭐 누가 쏘아올린 공이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 맞죠? 그게 그 소설 제목에서 나온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요, 그 철거민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강제로 이주당하는 철거민이 자신의 어떤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제 처절하게 사투를 벌이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그 가족 이야기 들어보면 이 사실은 진짜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 막. 근데 결국은 뭐야? 이 힘에 눌려가지고 살게 되는 이제 가족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난장이 아저씨의 가족이 나오는데 그 작가랑 똑같은 작가입니다. 그래서 그 작가가 쓰는 작품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난장이가 나와요. 난쟁이가. 그 난쟁이가 항상 어떤 사회 제도나 국가 권력 이런 거에 좀 짓눌려서 살게 되는 그런 인물로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요거를 읽어야 좀 의미가 있는데 얘기만 하고 좀 넘어갈게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사회주의 이념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 누가 얘기한 거야, 이거? 중학생 때 했다며? 다른 반 물어보니까 했다던데? 네, 레닌. 레닌 맞는데, 그 이제, 그 레닌은 사회주의 사상가고, 오케이, 맞아요. 사회주의 경제학자. 경제학자? 너가 되게 잘 알겠네. 공산당 선언 얘기했던 사람. 경제부잖아. 이거 뭐 알아야 나 몰라. 마르크스죠, 마르크스. 칼 마르크스. 마르크스 들어봤죠? 마르크스. 자,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제 공산당 선언,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 이념을 처음으로 이제 경제 이론으로 펼칠 때 우리 사회 계층은 뭐랑 뭐로 나눠져 있다고 얘기합니까? 맞아요. 자본가랑 노동자로 나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노동자를 또 다른 말로 우리가 프롤레타리아라고 합니다. 프롤레타리아.
자, 그래서 이 노동자가 이 사회에서 뭘 해내야 되는데? 예, 혁명. 그렇죠. 혁명을 이뤄내야지. 혁명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의 행복. 평등이었죠. 평등. 근데 행복도 맞아. 그래서 행복하잖아. 그러니까 행복도 맞아.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을 뭐라고 하는데? 평등. 네 글자로. 유튜브. 유토피아. 그래서 이 사회주의 사상가들이 뭐야? 이 노동자의 어떤 혁명을 통해서 자본가들이 독점하고 있는 권력을 분배하고 자본도 분배해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 수 있는 세상, 그 유토피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 사회주의 사상가들의 이론이잖아. 맞죠? 자, 잘 보세요. 대체로 이런 사회주의 이념이 들어가 있는 소설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조가 많이 나와 있냐면, 아까 쌤이 이제 산업화 시대에서 그 왜 아홉 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 이야기 했잖아. 권씨 이야기. 그 사람은 자본가야, 노동자야? 노동자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에 소외된 인물을 이야기하고 싶어.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대부분 주인공은 누굽니까? 노동자죠. 근데 이 소설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요. 법정 싸움이 나와 있거든. 근데 주인공이 누구냐면 자본가야. 아버지가 공장장이거든. 공장장의 아들이 나와요. 공장장의 아들이 재판에 나와가지고 누구를 보냐면 이 사람들을 봅니다. 이 사람들을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작은 악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부류들을 잘 안다 라고 하면서 그런 부류들의 종류에 대해서 막 얘기해요. 맨날 인상 찡그리고 있고 행복이란 건 알 줄도 모르고 그 다음에 맨날 그런 어떤 유토피아 같은 이상 사회만 꿈꾸고 있고 근데 다 내가 저희들 다 아는데 다 나쁜 놈들이라는 거야. 근데 법정에 나와가지고 저 사람들이 증언하는 걸 듣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누가 나쁜 놈이야?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거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세계관이 와장창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이 특이한 게 뭐냐면요. 보통은 이 노동자의 어떤 위치에 있는 삶의 그 사람의 시선으로 이야기가 지금 전개가 되는 게 보통 일반적이야.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자본가의 눈으로 노동자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이랑 이들이 바라보는 세상이 첨예하게 다르다는 걸 드러내는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서술자는 분명히 자본가지만 이 소설에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주제일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주제일까? 노동자가 얘기하는 게 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증언하러 나온 내용들을 보면서 나는 진짜 저거 완전 다 객관적인 눈을 잃은 완전 주관적인 시선이라고 막 나는 매도하고 저 사람들 얘기할 때 생각 안 하려고 딴 생각하고 하는데 이야기를 계속 듣고 하다 보면 세상에 제일 나쁜 사람이 우리 아빠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가 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럼 누가 피해자인데? 둘 다 피해자야. 왜냐면 아버지도 죽은 거거든. 살해를 당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은 피해자, 뭐야? 공장 노동의 착취의 피해자. 그래서 다 피해자들만 나와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나중에 읽고 여러분들 문제 한번 좀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사실 여러분들 먼저 읽어봐야 되는데 다음 질문 넘어갑시다. 시간도 중요하네. 자, 요 시는 읽고요. 쌤 시간 한 3분 정도 줄 테니까 3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33번 문제. 시작.
자, 앞에 보세요. 이 연륜 이거 무슨 말 하는 건데? 이거 이번에 수능특강 들어가 있더라고. 무슨 말 하는 걸까요? 뭔 말하는 걸까? 뭐가 결핍돼 있는데? 이제 보기에 이제 결핍 머식이 나와 있으니까 뭐가 결핍이 돼 있나 봐. 근데 시에 나오는 대부분의 화자는 결핍이 돼 있는데 결핍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 있어? 다 결핍 있지. 맞죠? 뭐가 결핍되어 있는데? 하영아 하고자 하는 말이 뭐야? 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일단 제목은 연륜이야. 연륜 맞죠? 제목은 연륜이야. 연륜이 뭔데? 뭐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쌓인 나의 경험이겠죠. 맞죠? 자, 잘 보세요. 무너지는 꽃 이파리처럼 휘날려서 발 아래에 깔리는 서른 나문 회야. 서른 나문 회가 뭔데? 서른 나문이 뭐야? 그냥 30 남짓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른 나문 회 뭐야? 30년 남짓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디에 깔려 있다고? 근데 밑에 깔려 있다고. 맞죠? 구름같이 피려던 뜻이랍니다. 피려던 뜻이야. 이거 지금 가지고 있는 뜻이야. 과거에 가졌던 뜻이야. 과거에 가졌던 뜻이야. 자, 그러니까 그 구름같이 가지고 있었던 던이잖아. 던.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이 뜻은 날로 굳어서 시간이 지났으니까 맞죠? 날로 굳어서 한금 두금 곱다랗게 감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 연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연륜이 지금 어떻게 감겨 있다고? 곱게 감겨 있다고요. 자, 그러면 곱게 연륜이 감겨 있다라는 점에서 화자는 이 연륜이 지금 싫은 거야, 싫지 않은 거야? 싫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화자가 이 연륜을 부정한 적은 없는 거야. 맞죠? 화자는 지금 연륜을 긍정하고 있어. 곱게 쌓였다고 되어 있으니까. 맞죠? 자, 갈매기처럼 꼬리 떨며 사높인 바다에 내려앉은 뭐 어디로 가자입니까? 섬으로 가자입니다. 섬으로 갔어 안 갔어? 지금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가자고 했잖아. 맞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가고 싶은 곳은 어디야? 섬이야. 왜 섬 가고 싶은데? 알아 몰라? 몰라 아직. 맞죠? 빛빛 하늘 아래 피는 꽃은 맑기로 하답니다. 무너질 적에는 눈빛 파도에 적시겠답니다. 이게 뭐야? 섬으로 가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이야.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뭐 해버리고 끊어버리고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 뭐라고 되어 있어? 이 리를 보고 뭐라고 생각할 거야? 그렇지. 미래 씨의 성어머러미. 맞죠? 자, 잘 보세요. 의지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지향한다는 겁니다. 내가 있어. 어떤 대상을 지향해. 맞죠? 뭘 하겠다는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면 지향이라고 하는 건 왜 지향하는데? 그렇게 배우고 싶으니까. 왜 되고 싶은데? A라고 하는 대상이 있는데 이게 뭐 물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정신적인 걸 수도 있어. 맞죠? 왜 이걸 지향하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지향이라고 하는 건 항상 뭘 전제하고 있냐면 A에 대한 결핍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해돼요? 자, A가 되고 싶다, A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지금은 난 뭐가 없는 거야? A가 없는 거야. 알겠죠? 자, 내가 지금 두바이 쫀드 쿠키를 먹고 싶어. 그러면 지금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맞죠? 두초프에 대한 결핍이 먹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만든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지향이라고 하는 건 항상 결핍이 뒤따라온다는 걸 생각하세요. 이거는 예외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섬으로 가자고 했잖아. 그치? 자, 여기에 이 사람이 서 있는 곳이 있어. 섬으로 간다는 건 뭘 건너야 돼? 바다를 건너야 되잖아. 그치?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이랑 연륜 다 어디서 끊어버리자고? 여기서 끊어버리자고. 그리고 섬으로 가자고. 맞죠? 자, 그러면 섬으로 가는데 어떻게 섬으로 가는데?
왜 섬으로 가는데? 왜 끊어버리자고 얘기하는데? 뭘 지향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문장 봐봐.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 거랍니다. 이 사람이 지향하는 거 뭐야? 불꽃처럼 열렬히 사는 거야. 이해되죠? 그 말은 화자는 지금 열렬히 산다 안 산다? 안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경력이나 연륜 다 끊어버리고 뭐 하고 싶다고? 나 지금 뭐처럼 살고 싶다고? 불꽃처럼 살고 싶다고. 마음만은 청춘이라는 거야. 이해돼요? 자신에게 없어졌던 이 열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불태워서 살고 싶은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향점은 바로 뭐야? 이 불꽃처럼 사는 거야. 그럼 뭐 불꽃처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겠지. 이해되죠? 자, 그럼 물어봅시다. 우리 아까 선지일급에서 뭐 있었어? 동질성, 차별성이 있었어요. 자, 그럼 이 불꽃이라고 하는 대상은요, 화자에게 있어서 동질성이 강한 거야, 차별성이 강한 거야? 차별성이 강한 겁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거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건 동질성이 아니라 차별성으로 들어가야 돼. 이해되죠? 5번 선지 보이죠? 자, 또 하는 긍정적인 존재. 긍정적인 존재가 뭐야? 불꽃처럼이었잖아. 화자의 동질성이야? 아니야. 차별성이야. 이해되죠? 왜? 내가 그 대상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향하는 건 결핍되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자, 다음. 요 더 뒤에 거도 봅시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빠르게.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시에 어떤 소재가 나와요. 근데 걔에 대해서 속성이 부여되어 있어. 시 안에서. 그러면 그건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시에서 정의한 그 대상의 정의야. 알겠죠? 자, 그래서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버리는 뭐라고 되어 있어?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라고 되어 있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얘가 지금 바로 뭐야? 플라스틱 물건의 속성입니다. 속성. 얘가 속성이야. 맞죠? 그 느껴질 때 뭐 하고 싶대요? 뛰어내리고 싶답니다. 자, 그럼 얘 가까이 하고 싶은 거야? 멀리 하고 싶은 거야? 멀리 하고 싶은 거야? 그럼 뛰어내려서 어디로 가는데?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답니다. 자,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쉽다라고 되어 있어. 찾아갔어? 안 찾아갔어? 서영아, 찾아갔어? 안 찾아갔어? 안 찾아가서 찾아가고 싶다며. 맞죠? 자, 그러면 털보네 대장간은 뭐 하는 곳인데?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새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 별이고 숫돌에 갈아서 그 작업을 하는 곳이 바로 뭐야? 대장간인 거야. 맞죠? 그럼 대장간 가서 뭐가 되고 싶은데? 시퍼런 무쇠낫이 되고 싶답니다. 이해되죠? 자,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 시에서 뭐랑 뭐가 대비됩니까? 그렇지. 플라스틱 물건이랑 무쇠낫이랑 대비됩니다. 플라스틱 물건의 속성 뭐였어? 한꺼번에 싸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버리는 거야. 맞죠? 왜 대비가 되는데? 이 사람 이것처럼 느껴지면 뭐 하고 싶다고 그랬어? 뛰어내리고 싶다고 했어. 그래서 어디 찾아가는데? 털보네 대장간 가서 무쇠낫이 된다고 했으니까 얘랑 얘는 반대야. 맞죠? 자, 그러면 무쇠낫은 뭐 때문에 반대인데? 무쇠낫의 속성이 뭐야? 땀을 흘리며 두들겨서 하나씩 만들어냈다는 거야, 얘는. 이해되죠? 그러면 이 무쇠낫의 속성을 우리 뭐라고 얘기할 거야? 얘의 속성이 뭐야, 그러면? 그렇지, 만드는데 뭐가 필요하다? 정성이나 노력이나 시간 같은 것들이 필요한 거야. 근데 플라스틱 물건은 그런 게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딸깍하면 안 된다고. 맞죠? 그런데 잘 보세요. 화자는 뭐가 되고 싶다고 얘기했어? 무쇠낫이 되고 싶다고 얘기했어. 되고 싶다는 거니까 무쇠낫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화자는 여전히 무슨 상태? 플라스틱 상태인 거야. 이해돼요? 자, 마구 부정적으로 취급되는 대상 뭐야? 플라스틱. 화자 간의 차별성이야. 뭐야? 동질성이 돼야 되겠지. 화자는 여전히 플라스틱 상태니까 뭘 하고 싶은 거야? 찾아가서 무쇠낫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럼 무쇠낫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뭔데? 시간과 정성, 노력을 중요하게 생각한 물건인 거잖아. 그러면 이 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우리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야? 플라스틱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야. 근데 이런 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건 우리 지금 시대의 정성, 노력, 시간이라고 하는 가치가 존중받는다고 존중받지 않는다고? 존중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하는 거라고. 그러면 결핍되어 있는 가치가 바로 뭐야? 요 세 가지가 이 시대에 결핍되어 있는 가치가 되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5번 선지가 이렇게 동질성이 돼야 되겠죠.
정답이 5번입니다. 알죠? 자, 정리하고 마칩시다. 나머지 아픈 문제들 여러분들 집에서 좀 풀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주로 이제 산업화와 관련되어 있는 그 작품들을 보여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아마 경쟁이나 아니면 그 일제감정에 관련되어 있는 작품들을 볼 겁니다. 수고했어.